안녕하세요. 인생극장 채널입니다. 낙엽이 뒹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2025년 9월의 어느 늦은 밤입니다.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 풍요로운 계절이 평생의 한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평생을 바친 아들의 눈물에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어머님의 기막힌 사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저는 올해 72, 경기도 안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마련한 이 집은 제 인생의 전부이자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남편이 남겨준 낡은 가구들, 손때 묻은 살림살이 하나하나에 저희 부부의 고단했던 세월과 행복했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남편이 떠난 후 제 삶의 유일한 버팀목은 하나뿐인 아들, 민우였습니다. 비록 살갑게 애정 표현하는 아들은 아니었지만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늘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아들 장하다. 아비 없이도 참 잘 컸다. 저는 이것이 제가 받은 가장 큰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석도 다가오니 언제쯤 집에 올 건지 물어볼 참이었습니다. 아들 나다. 밥은 먹었고? 명절 때 언제 올 거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잡채 해놓으려고. 아 엄마, 나 바빠.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정신없어. 명절은 가봐야 알지. 일단 끊어. 바쁘다는 아들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에도 저는 그저 일이 고된가 보다 하며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피곤해서 그러겠지. 그래도 명절엔 꼭 오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제 아들이 헬쑥한 얼굴로 예고 없이 집으로 들이닥치기 전까지는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씻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죠. 쿵, 쿵, 쿵.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다급하게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문이 열리며 아들 녀석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아니 민호야, 이 밤에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아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며칠은 감지 못한 듯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지는 않은데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녀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끝났어요. 다 끝났다고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겨우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내어주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아들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차마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예요. 믿었던 동업자 놈이 돈을 전부 빼돌려서 도망갔어요. 당장 이번 주까지 대출금을 막지 못하면 저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어머니. 감옥이라니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법 없이도 살 것처럼 보였던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니? 엄마가 가진 돈이라도 전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저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투자받을 곳이 있는데 거기서 담보는 필요 없지만 사업체 대표의 직계 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대요.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 어머니 제발. 아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이것이 절대 보증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저 이 안산의 낡은 아파트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서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위험한 거면 제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리겠어요. 정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제발요. 네. 어머니, 도장 한 번만 찍어주세요. 머릿속에서 돌아가신 남편의 목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순자야,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남의 빚보증은 서주는 게 아니다. 그게 피를 나눈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요. 남편은 입버릇처럼 제게 말했었죠.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들을 보니 남편의 유언도
제 마음속의 불안도 모두 하얗게 잊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무너졌는데, 내 자식이 죽겠다는데 부모가 되어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홀린 듯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제 손에 들린 도장을 보더니 마치 구원이라도 만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빼곡한 글씨가 적힌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가리키는 마지막 장의 빈칸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꼭 하고 인주를 묻힌 도장을 하얀 종이 위에 눌렀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찍은 것이 아들의 미래를 위한 서류가 아닌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파멸의 계약서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제가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해준 마지막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 일부에서는 사업이 어렵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아들을 위해 평생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도장을 찍어준 한 어머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괜찮을 것이다. 내 아들이니까. 그 믿음의 끝에서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아들은 제게 고맙다는 말을 100번도 더하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한참 동안이나 현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인주가 채 마르지 않은 제 손가락 끝이 시큰거렸지만 위기에 빠진 아들을 구했다는 생각에 애써 불안감을 눌렀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곧 다가올 추석 명절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사업 위기를 잘 넘기고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덕분입니다 하고 집에 돌아올 그날을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며 아들이 좋아하는 나물이며 시장을 오가며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아, 엄마, 나 바빠" 하는 소리만 들려오다 나중에는 그마저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니 "어머님, 저희도 정신없어요라며 차갑게 전화를 끊더군요. 결국 추석은 다가왔고 아들 내외는 오지 않았습니다. 급한 출장이 잡혔다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전부였죠. 아들을 위해 빚어두었던 송편은 냉동실 구석에서 차갑게 얼어갔고 텅 빈 집에서 홀로 차례를 지내는데 어찌나 서럽던지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깊어지던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말쑥한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묻자 남자는 제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신용정보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 되시죠? 아드님, 이민호 씨 때문에 왔습니다. 혹시 아드님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우리 아들 사업 때문에 바쁜데 무슨 일이시냐고 묻자 남자는 제 집을 훑어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이 집이 어머님 명의로 된 집이 맞으시죠? 집이 참 좋네요. 조만간 또 뵙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돌아섰습니다. 조만간 또 뵙게 될 거라니.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제가 상상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아니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꽂혀있는 붉은색 글씨가 선명한 법원 등기 우편을 발견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헤맨 끝에 겨우 꺼내든 서류에는 제가 평생 처음 보는 낯선 한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동네 주민센터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저 잘못 온 우편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제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던 젊은 공무원이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인데요. 쉽게 말해서 어르신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서입니다. 아드님 빚 3억 원에 연대보증을 서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대보증? 경매? 3억? 그 순간 제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눈물,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던 아들의 목소리, 인주를 묻혀 도장을 찍던 제 모습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주민센터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십 번을 더 눌렀던 아들의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통화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민호야, 아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집에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어.
내가 이럴 수가 있어. 엄마한테.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갑고 아주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럼 내가 망해서 감옥 가게 내버려뒀어야 해요? 엄마잖아요. 엄마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수화기 너머로 앙칼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저희 살 길 찾아야죠.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순간 제 인생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난 2부에서 박순자 어머님은 아들의 거짓 눈물의 소가 평생을 일군 집을 잃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아들의 잔인한 마지막 말을 끝으로 어머님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법원의 통지서를 받은 뒤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잠을 자도 꿈속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창밖에는 싸늘한 초겨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집행관들과 낯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친 날이었죠.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평생의 세월이 담긴 물건들을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상자에 담아냈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자개장, 아들 녀석 키를 재던 문설주, 금이 간 찻잔 하나까지 제 추억들이 그렇게 맥없이 실려나갔습니다. 어르신, 이제 나오셔야 합니다. 그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품에 안은 남편 사진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남편과의 추억도 제 인생도 모두 끝이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서 굳게 닫힌 현관문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40년간 나의 세상이었던 문이 이제는 나를 거부하는 차가운 벽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하나뿐이었고 남은 형제들도 등을 돌린 지 오래였습니다. 주머니에는 고작 몇만 원이 전부였죠.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안산 시내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들을 보며 저 안에는 어떤 가족들이 웃고 있을까 부럽고 또 서러웠습니다. 며칠간은 찜질방을 전전하며 새우잠을 잤습니다. 그러다 단원구청의 사회복지사 한 분의 도움으로 겨우 작은 쪽방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방. 곰팡이 냄새와 옆방의 소음으로 가득한 곳. 그곳이 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해먹을 부엌도 몸 하나 편히 씻을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던 앨범을 펼쳐볼 때마다 초라한 제 모습이 부끄러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영감, 나 이렇게 됐어. 미안해.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 새벽같이 나가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굽은 허리를 펼 때마다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폐지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거웠고 작은 언덕 하나를 넘지 못해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같이 해요. 안산역 근처 공장에서 일한다는 이름 모를 이국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리어카를 언덕 위까지 밀어주고는 근처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사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은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지옥으로 밀어넣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남의 나라 젊은이는 제게 따뜻한 온기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커피가 어찌나 뜨겁고 어찌나 감사하던지 저는 길 한복판에서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매일 폐지를 주우러 나갑니다.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들을 원망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원망할 기운도 미워할 마음도 이제는 제게 사치일 뿐입니다. 이 사연의 제목을 저는 아들의 눈물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라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봅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였습니다. 자식의 거짓 눈물이라도 진심으로 믿어주고 싶었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제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용한 아들이 잘못된 것이겠지요. 저는 이제 아들을 위한 삶이 아닌 먼저 간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온 박순자 제 자신으로서 남은 날들을 살아가려 합니다. 비록 초라한 쪽방이지만 이곳에서나마 남편의 추억을 더럽히지 않고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네. 어머님의 마지막 톡백이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의 의미와 배신, 그리고 용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머님의 앞날을 응원하는 따뜻한 댓글,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